비오는 묘지, 포크레인이 무덤을 파헤치는 순간 작은 소년이 언덕을 뛰어 올라옵니다. 우리 아빠 무덤 건들지 마. 10살 민준의 비명 같은 외침이 빗소리를 뚫고 울려 퍼집니다. 작은 주먹이 대기업 회장 한도연의 양복을 거칠게 움켜쥐고 있는 힘껏 밀쳐냅니다. 한도연은 비틀거리며 소년의 얼굴을 봅니다. 그 순간 심장이 멎을 듯 요동칩니다. 죽은 아들 한준호와 너무나 닮은 얼굴, 같은 눈매, 같은 미간, 같은 표정, 그리고 묘비에 새겨진 이름 마이너스 박준호. 한도연이 아닌 박준호. 내 아버지가 박준호라고? 떨리는 목소리로 묻습니다. 네, 우리 아빠는 10년 전 공사장에서 돌아가셨어요. 한도연의 얼굴이 창백하게 질립니다. 10년 전 그 사고, 자신의 아들이 죽은 바로 그 사고, 회사는 우리한테 아무것도 안 줬어요. 소년의 원망 어린 목소리가 한도연의 가슴을 찢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사연 시작 전에 무료로 누를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먼저 눌러주세요. 알림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사연을 가장 먼저 만나실 수 있습니다. 비가 내리는 오전, 한도연은 검은 양복 재킷의 단추를 천천히 채웠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은 63이라는 나이보다 더 깊은 주름을 품고 있었습니다. 회장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빌딩 숲은 여전히 웅장했지만 한도연의 눈빛에는 그 어떤 생기도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회장님, 준비되셨습니까? 비서 김상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한도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코트를 집어들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10년 동안 미뤄왔던 결단을 내리는 날이라고 해야 옳았습니다. 차 대기시켜놔라. 그리고 묘지 측에 연락했겠지? 예, 회장님. 모든 준비는 완료되었습니다. 한도연은 사무실을 나서며 복도를 걸었습니다. 임원들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지만 한도연은 대답 없이 그저 앞만 보고 걸어갔습니다. 냉철한 기업가, 철두철미한 경영자. 세상은 한도연을 그렇게 불렀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알지 못했습니다. 밤마다 한도연이 거실 소파에 앉아 잠들지 못하고 천장만 바라보는 모습을요. 10년 전 아들 한준호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26의 젊은 나이였습니다. 공사장 붕괴 사고였습니다. 한도연이 직접 추진하던 대규모 건설 프로젝트 현장에서 일어난 참사였습니다. 그날 이후 한도연의 집에는 아들의 사진이 여전히 걸려 있었지만 모두 뒤집혀 있었습니다. 차마 볼 수가 없었던 겁니다. 차에 올라탄 한도연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빗줄기가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마치 누군가의 눈물처럼 말입니다. 한도연은 주먹을 쥐었다 폈다를 반복했습니다. 오늘 내리는 결정이 옳은 것인지 아직도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준호야, 아빠가 이제 너를 옮겨야 한다. 한도연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비서는 듣지 못한 척 앞만 보고 있었습니다. 회장이 아들 이야기를 꺼내는 건 극히 드문 일이었으니까요. 묘지는 서울 외곽에 있었습니다. 1시간여를 달려 도착한 그곳은 낡고 오래된 공동묘지였습니다. 한도연은 차에서 내려 우산을 받아들었습니다. 진흙탕이 된 길을 따라 걸어 올라가자 저 멀리 아들의 묘비가 보였습니다. 이장 작업 시작하십시오. 한도연의 명령에 인부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포크레인이 묘지 옆에 자리를 잡았고 삽을 든 인부들이 대기했습니다. 한도연은 그 모습을 묵묵히 지켜보았습니다. 사실 이장을 결정한 이유는 복잡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새로 조성한 가족묘지로 아들을 모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더 좋은 곳에, 더 관리가 잘 되는 곳에 아들을 모셔야 한다는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한도연 스스로도 알고 있었습니다. 진짜 이유는 따로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곳에 올 때마다 한도연은 견딜 수 없었습니다. 낡은 묘비 앞에 서면 10년 전 그날의 기억이 생생하게 되살아났습니다. 공사 일정을 앞당기라고 다그쳤던 자신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안전보다 속도를 강조했던 회의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아들이 무너진 건물 더미 속에서 발견되었다는 전화를 받았던 순간이 되살아났습니다. 회장님께서는 책임이 없으십니다. 현장 안전관리자의 과실입니다. 당시 변호사들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회사는 법적 책임을 모두 회피했습니다. 언론도 곧 잠잠해졌습니다. 하지만 한도연은 알고 있었습니다. 진짜 책임은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포크레인이 굉음을 내며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한도연은 우산을 꽉 쥐고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마음 한편으로는 이곳을 떠나면 그 죄책감도 함께 묻을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아들과의 마지막 연결고리마저 끊어버리는 것 같아서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준호야, 아빠를 용서해다오. 한도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장의 권위도 재산도 명예도 이 순간만큼은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아들 앞에서 한도연은 그저 실패한 아버지일 뿐이었습니다. 비는 점점 더 거세게 내렸습니다. 우산 밖으로 빗물이 튀어올라 한도연의 구두를 적셨습니다. 인부들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으며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묘지 이장이라는 게 흔한 일은 아니었지만 특히 이렇게 비 오는 날 감행하는 건 더욱 드문 일이었습니다. 한도연은 문득 10년 전 장례식을 떠올렸습니다. 그날도 비가 내렸습니다. 한도연은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습니다. 조문객들은 회장의 침착함에 감탄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침착함이 아니었습니다. 충격이 너무 커서 감정이 얼어붙어 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한도연은 처음으로 무너졌습니다. 아무도 없는 서재에서 바닥에 주저앉아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이 되자 한도연은 다시 냉철한 회장의 얼굴로 돌아왔습니다. 그게 한도연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었습니다. 회장님,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현장 책임자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한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포크레인의 삼날이 천천히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흙이 파헤쳐지고 빗물이 그 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한도연은 그 광경을 지켜보며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 끝이다. 이제 너도 나도 편히 쉴 수 있을 거야. 하지만 한도연은 몰랐습니다. 이 이장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묻혀있던 진실이 땅 위로 드러나게 될 것이고 한도연의 삶이 송두리째 뒤흔들리게 될 거라는 것을 말입니다. 오늘 이 비오는 묘지에서 한도연의 인생에 새로운 장이 열리려 하고 있었습니다. 포크레인의 삼날이 땅속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흙더미가 쏟아져 내렸고 빗물에 젖은 검은 흙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한도연은 우산을 든 채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인부들은 조심스럽게 삽으로 흙을 걷어냈습니다. 아무래도 회장이 지켜보고 있으니 더욱 신중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조심해서 작업하십시오.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현장 책임자가 인부들에게 지시했습니다. 한도연은 묵묵히 서 있었습니다. 마음 한편으로는 빨리 끝내고 싶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 순간이 영원히 멈췄으면 하는 바람도 있었습니다. 아들과의 마지막 작별이었으니까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멈춰요. 거기 멈추라고요. 묘지 아래쪽에서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한도연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빗줄기 사이로 작은 그림자 하나가 언덕을 뛰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달려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가까이 다가오자 그 정체가 드러났습니다. 10살쯤 되어 보이는 소년이었습니다. 온몸이 빗물에 흠뻑 젖어 있었고 낡은 운동화에서는 진흙이 튀어 올랐습니다. 소년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우리 아빠 무덤 건들지 마. 소년은 비명처럼 외쳤습니다. 그리고 주저없이 포크레인 앞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인부들이 깜짝 놀라 소리쳤습니다. 애가 왜 저래? 위험해. 누가 좀 잡아. 하지만 소년은 이미 한도연에게 달려들고 있었습니다. 작은 손이 한도연의 검은 양복깃을 움켜잡았습니다. 그리고 있는 힘껏 밀쳐냈습니다. 나쁜 사람, 우리 아빠 그냥 놔둬요. 한도연은 비틀거렸습니다. 소년의 힘은 약했지만 예상치 못한 충격에 몸이 뒤로 밀렸습니다. 우산이 손에서 떨어져 나갔고 빗물이 한도연의 얼굴을 적셨습니다. 비서와 인부들이 급히 달려왔습니다. 한도연을 부축하려는 손길과 소년을 제지하려는 손길이 뒤섞였습니다. 소년은 울부짖으며 발버둥 쳤습니다. 나요. 나달라고요. 우리 아빠를. 이 녀석이 감히 회장님께. 비서가 소년의 팔을 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한도연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만. 차분하면서도 단호한 목소리였습니다. 모두가 동작을 멈췄습니다. 한도연은 천천히 소년을 바라보았습니다. 빗물에 젖은 소년의 얼굴에는 눈물과 빗물이 뒤섞여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나더라. 다들 물러서. 하지만 회장님, 물러서라고 했어. 한도연의 목소리에는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비서와 인부들은 조심스럽게 뒤로 물러났습니다. 한도연은 소년과 단둘이 마주 섰습니다. 빗소리만이 둘 사이의 침묵을 채웠습니다. 소년의 눈빛을 보는 순간 한도연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 눈 속에는 분노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깊은 절망도 담겨 있었습니다. 무언가를 잃은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한도연은 그 눈빛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10년 전 거울 속 자신의 눈이 그랬으니까요. 한도연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묘비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한도연의 몸이 굳어버렸습니다. 묘비에 새겨진 이름. 그곳에는 한준호가 아니라 박준호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한도연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분명 아들의 묘를 이장하러 온 것인데 왜 다른 이름이 새겨져 있는 겁니까? 이게 무슨... 한도연은 중얼거렸습니다. 비서가 급히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묘지 위치를 잘못 확인한 것 같습니다. 제가 다시... 아니야. 한도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틀릴 리 없었습니다. 10년 동안 이곳을 찾아왔습니다. 이 자리, 이 위치를 한도연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묘비의 모양도 주변의 나무도 모두 똑같았습니다. 그렇다면 이건 대체 무슨 일입니까? 한도연은 다시 소년을 바라보았습니다. 소년은 여전히 흐느끼고 있었습니다. 작은 주먹으로 눈물을 닦아내며 말했습니다. 우리 아빠, 여기 계세요. 건드리지 마요. 내 아버지가 박준호라고. 한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소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우리 아빠는 10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10년 전. 한도연의 심장이 요동쳤습니다. 아들이 죽은 것도 10년 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묘지, 이 자리도 분명 아들의 무덤이 있던 곳이었습니다. 내 아버지는 어떻게 돌아가셨니? 한도연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소년은 고개를 들어 한도연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원망이 가득했습니다. 공사장에서, 건물이 무너져서,
소년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한도연은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10년 전 그 사고, 한도연의 아들 한준호가 죽은 바로 그 사고 현장에서 이 소년의 아버지 박준호도 함께 죽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한도연은 비틀거렸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비서가 급히 부축했지만 한도연은 그 손을 뿌리쳤습니다. 그리고 소년을 바라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내 아버지, 이름이 정말 박준호냐? 네. 소년의 대답은 짧고 단호했습니다. 한도연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빗물인지 눈물인지 모를 액체가 한도연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같은 날, 같은 사고로 두 사람이 죽었습니다. 하나는 재벌의 아들이었고, 하나는 하청 노동자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두 사람의 유족이 한 사람의 무덤 앞에서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연일까요? 아니면 운명일까요? 한도연은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오늘 이 비오는 묘지에서 묻혀있던 진실의 첫 조각이 드러나기 시작했다는 것을 말입니다. 한도연은 소년 앞에 무릎을 굽혔습니다. 빗물에 젖은 땅바닥에 무릎이 닿았지만 한도연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저 소년의 얼굴을 똑바로 보고 싶었습니다. 얘야, 잠깐만 고개를 들어줄 수 있겠니? 한도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소년은 경계하는 눈빛으로 한도연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과 빗물로 범벅이 된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그 순간 한도연의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소년의 눈매가 보였습니다. 약간 처진 듯한 눈꼬리, 또렷한 쌍꺼풀, 그리고 울 때 살짝 찡그려지는 미간의 모습까지. 한도연은 숨이 막혔습니다. 이 얼굴을 한도연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죽은 아들 한준호의 얼굴이었습니다. 이럴 수가. 한도연은 뒤로 물러섰습니다. 비서가 급히 한도연의 팔을 잡았습니다. 한도연의 얼굴은 창백하게 질려 있었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저 아이가. 한도연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소년은 한도연의 반응에 당황한 듯 보였습니다. 한 발짝 뒤로 물러서며 경계의 눈빛을 보냈습니다. 한도연은 천천히 숨을 골랐습니다. 진정하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10년 전 죽은 아들과 이렇게 닮은 아이가 나타나다니 말입니다. 얘야, 내 이름이 뭐니? 한도연은 최대한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소년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박민준이요. 민준이, 너는 몇 살이니? 10살이요. 10살. 그렇다면 소년의 아버지 박준호가 죽었을 때 소년은 겨우 돌이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얼굴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할 나이였습니다. 내 어머니는 어디 계시니? 집에 계세요. 엄마는 아파서 잘 못 나오세요. 소년의 목소리에 슬픔이 배어 있었습니다. 한도연은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10년 동안 이 아이와 어머니는 어떻게 살아왔을까요? 가장을 잃고 보상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말입니다. 한도연은 다시 묘비를 바라보았습니다. 박준호. 그 이름을 보는 순간 10년 전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그날 사고 직후 한도연은 현장에 달려갔습니다. 무너진 건물 더미 속에서 구조대원들이 사람을 끌어내고 있었습니다. 한도연은 아들을 찾아 헤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들을 발견했습니다. 이미 숨이 끊어진 상태였습니다. 그 옆에 또 다른 시신이 있었습니다. 작업복을 입은 남자였습니다. 구조대원이 말했습니다. 이분은 하청 노동자입니다. 같이 매몰됐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한도연은 그 말을 제대로 듣지 못했습니다. 아들의 시신만 바라보고 있었으니까요. 그 후 장례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한도연은 다른 희생자에 대해 전혀 신경 쓰지 못했습니다. 회사 측에서는 사고를 신속하게 처리했습니다. 유족들에게 최소한의 보상금을 지급하고 언론 플레이를 통해 사건을 축소했습니다. 한도연은 그 모든 과정을 묵인했습니다. 아니, 사실은 지시했습니다. 빨리 정리해라. 회사 이미지에 타격이 가면 안 돼. 당시 한도연에게 중요한 건 회사를 지키는 것뿐이었습니다. 다른 희생자들의 가족이 어떻게 되든 한도연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신경 쓸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희생자 중 한 명이 박준호였던 겁니다. 너희 아버지는 당시 보상을 받지 못했니? 한도연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민준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회사에서는 아빠 잘못이라고 했어요.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았다고요. 그래서 보상금도 거의 안 줬어요. 한도연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지만 아프지 않았습니다. 마음의 고통이 육체의 고통을 압도했으니까요. 우리 엄마는 그 뒤로 계속 아프세요. 일도 제대로 못하고요. 저는 아빠 얼굴도 잘 기억 안 나요. 민주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작은 손으로 눈물을 닦아냈습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말씀하셨어요. 아빠는 영웅이었다고. 다른 사람을 구하려다가 돌아가셨다고요. 근데 아무도 그걸 인정 안 해줬어요. 회사도 신문도 아무도요. 한도연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영웅. 박준호는 누군가를 구하려다 죽었다는 겁니까? 그렇다면 그 누군가는 혹시 민준아, 내 할머니께서 누구를 구했다고 하셨니? 민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할머니도 정확히는 모르셨대요. 그냥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 그렇게 말했다고만 하셨어요. 한도연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빗물이 한도연의 머리를 적셨습니다. 하지만 한도연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10년 동안 한도연은 아들을 잃은 슬픔에만 잠겨 있었습니다. 다른 희생자들의 존재는 외면했습니다. 그들의 가족이 어떤 고통을 겪는지 생각해 본 적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대가를 치르고 있었습니다. 한도연은 천천히 민준에게 다가갔습니다. 민준은 또다시 경계하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하지만 한도연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민준 앞에 다시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안하다. 한도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민준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한도연을 바라보았습니다. 왜요? 아저씨가 뭘 잘못했는데요? 한도연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10년 전 그 사고의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고. 민준의 아버지가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한 것도 자신의 지시 때문이라고. 어떻게 이 어린아이에게 그 진실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민준아, 내 아버지는 정말 훌륭한 분이셨을 거야. 한도연은 겨우 그 말만 할 수 있었습니다.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우리 아빠는 영웅이에요. 그 말에 한도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빗물과 뒤섞여 땅으로 떨어졌습니다. 한도연은 비서에게 조용히 지시했습니다. 이장 작업을 중단해라. 그리고 모두 돌아가게 하고. 회장님, 하지만 지금 당장. 한도연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비서는 더 이상 반론하지 않고 인부들에게 철수 명령을 내렸습니다. 포크레인이 멈춰섰고 인부들은 도구를 챙겨 하나둘씩 떠났습니다. 민주는 여전히 한도연을 경계하는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한도연은 천천히 일어나 민준에게 말했습니다. 민준아,
내가 사는 곳이 어디니? 집까지 데려다 주마. 싫어요. 아저씨 같은 사람이랑 안 가요. 민준의 거부는 단호했습니다. 한도연은 가슴이 아팠지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 아이에게 한도연은 아버지의 무덤을 파헤치려 했던 나쁜 사람일 뿐이었으니까요. 그럼 최소한 우산이라도 받아라. 비를 맞으면 안 되잖니. 한도연은 비서에게서 우산을 받아 민준에게 건넸습니다. 민준은 주저하다가 우산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묘비를 한 번 더 바라본 뒤 천천히 언덕을 내려갔습니다. 한도연은 그 작은 뒷모습이 사라질 때까지 지켜보았습니다. 회장님,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비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한도연은 대답 대신 다시 묘비 앞에 섰습니다. 박준호. 그 이름을 손으로 천천히 쓰다듬었습니다. 상무, 10년 전 그 사고에 대한 자료를 모두 찾아봐라. 예. 하지만 그건 이미 종결된 사건이. 다시 찾아보라고 했어. 당시 사고 보고서, 보상 내역, 모든 기록을 내 책상 위에 올려놔. 한도연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무게감이 실려 있었습니다. 비서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그날 밤 한도연은 서재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두꺼운 파일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10년 전 사고에 관한 모든 기록이었습니다. 한도연은 파일을 하나씩 펼쳐보았습니다. 사고 당시 현장 사진들이 나왔습니다. 무너진 건물, 흩어진 안전모, 피로 얼룩진 작업복. 한도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보고서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사고 원인은 부실 시공과 안전관리 소홀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책임은 현장 안전관리자 개인에게만 돌려졌습니다. 회사는 법적 책임을 모두 회피했습니다. 한도연은 기억했습니다. 사고 직전 몇 달 동안 한도연은 현장 책임자들을 계속 다그쳤습니다. 공사 일정을 앞당겨라. 경쟁사보다 빨리 완공해야 해. 회장님, 하지만 안전 점검이 아직. 안전은 나중에 해도 돼. 지금은 속도가 우선이야. 한도연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는 안전 장비 지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예산을 줄이라는 압박 때문이었습니다. 작업자들은 낡은 장비로 불충분한 안전조치 속에서 일해야 했습니다. 박준호도 그중 한 명이었습니다. 한도연은 파일 속에서 박준호의 보상 내역서를 찾아냈습니다. 턱없이 적은 금액이었습니다. 그것도 회사 측 과실이 아니라는 전제하에 지급된 최소한의 위로금 수준이었습니다. 안전수칙 미준수로 인한 자체 사고. 보고서에는 그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도연은 알고 있었습니다. 안전수칙을 지킬 수 있는 환경 자체가 제공되지 않았다는 것을 말입니다. 한도연은 의자에 깊이 몸을 기댔습니다. 천장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10년 동안 한도연은 자신을 속여왔습니다. 아들의 죽음에만 집중하면서 다른 희생자들의 존재를 외면했습니다. 그들도 누군가의 아들이고 누군가의 아버지였다는 사실을 애써 무시했습니다. 왜냐하면 인정하는 순간 한도연 자신이 무너질 것 같았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피할 수 없었습니다. 오늘 민준을 보았습니다. 죽은 아들 한준호와 닮은 얼굴을 가진 소년을 보았습니다. 그 아이의 눈빛에서 절망과 분노를 보았습니다. 한도연은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결정이, 자신의 욕심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삶을 망가뜨렸는지 말입니다. 준호야, 아빠는 정말 끔찍한 사람이었구나. 한도연은 중얼거렸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아들을 잃은 슬픔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저질렀던 일들에 대한 죄책감 때문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한도연은 회사로 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민준이 살고 있는 동네를 찾아갔습니다. 오래된 주택가였습니다. 낡은 빌라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었습니다. 한도연은 민준의 집 앞에 섰습니다. 초인종을 누르기도 전에 문이 열렸습니다. 민준이었습니다. 한도연을 보자 민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왜 여기까지 왔어요? 민준아, 어제는 미안했다. 나는 그냥 내 아버지에 대해 더 알고 싶어서 왔어. 민준은 한도연을 경계하며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이내 한숨을 쉬며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들어와요. 근데 엄마가 아프니까 조용히 해요. 한도연은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좁은 방이었습니다. 낡은 가구들이 놓여 있었고 벽지는 여기저기 찢어져 있었습니다. 한도연의 회장실 화장실보다도 작은 공간이었습니다. 민주는 방 한쪽에 놓인 작은 재단을 가리켰습니다. 박준호의 영정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한도연은 천천히 사진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사진 속 박준호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에는 따뜻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한도연은 그 사진을 오래도록 바라보았습니다. 아저씨, 우리 아빠가 뭘 잘못했어요? 왜 회사는 우리한테 아무것도 안 줬어요? 민준의 목소리에는 원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한도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엄마는 아빠가 영웅이라고 했어요. 근데 아무도 몰라줘요. 아저씨도 몰라주죠? 한도연은 천천히 민준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준아, 내 아버지는 정말 영웅이셨어. 한도연이 민준의 집을 나선 지 이틀 후 모든 것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일찍 비서에 다급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포털 뉴스 메인에 기사가 떴습니다. 한도연은 휴대폰을 켰습니다. 화면에는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가 떠 있었습니다. 대기업 회장, 서민 묘지 강제 이장 시도. 기사를 클릭하자 사진이 나왔습니다. 비 오던 그날 묘지에서 찍힌 사진이었습니다. 포크레인이 무덤을 파헤치는 모습, 민준이 한도연의 옷깃을 잡고 있는 모습, 그리고 땅바닥에 무릎 꿇고 있는 한도연의 모습까지. 한도연은 손에 힘이 빠졌습니다. 누군가 그날 현장을 몰래 촬영했던 겁니다. 기사 내용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10년 전 건설 사고로 사망한 하청 노동자의 묘를 재벌 회장이 강제로 이장하려다 유족의 항의를 받았다. 당시 사고는 안전관리 소홀로 발생했으며 회사 측은 최소한의 보상만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장의 아들도 같은 사고로 사망했으나 재벌과 서민에 대한 차별적 대우 논란이 일고 있다. 한도연은 기사를 끝까지 읽지 못했습니다. 댓글 창을 보았습니다. 수천 개의 댓글이 달려 있었습니다. 역겨운 재벌, 죽은 사람 무덤까지 건드네. 저 소년 불쌍하다. 아버지 무덤 지키려고 저렇게. 10년 전에도 제대로 보상 안 했으면서 이제 와서 무덤까지. 재벌은 사람도 아니네요. 댓글들은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한도연은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숨을 쉬기가 힘들었습니다. 회사에 도착하자 분위기는 최악이었습니다. 임원들이 회의실에 모여 있었습니다. 한도연이 들어서자 모두가 일어났지만 평소와 달리 인사하는 목소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회장님, 이 사태를 어떻게 수습하실 겁니까? 전무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한도연은 의자에 앉으며 대답했습니다. 사실 그대로를 밝히겠습니다. 예. 그럼 회사가 더 큰 타격을 입습니다. 10년 전 사고까지 다시 거론되면 그래야 합니다. 우리가 잘못한 거니까요. 한도연의 말에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임원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전무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정신 차리십시오. 지금 주가가 폭락하고 있습니다. 오전에만 10%가 떨어졌습니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을 밝히겠다고요? 그럼 회사가 망합니다. 전무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다른 임원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도연은 천천히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회사가 망하는 게 두렵습니까? 나는 지금 사람이 망가지는 게 더 두렵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10년 동안 우리는 거짓 위에 서 있었습니다. 이제 그 거짓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 한도연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하지만 임원들의 표정은 차갑게 굳어갔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한도연은 혼자 회장실에 남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의 하늘은 회색빛이었습니다. 휴대폰이 계속 울렸습니다. 주주들의 항해 전화였습니다. 거래처의 항해 전화였습니다. 심지어 오래된 지인들도 연락을 끊기 시작했습니다. 한 회장, 자네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건가? 미안하네. 우리 회사는 당분간 거래를 중단해야겠네. 회장님, 이사회에서 경영권 문제를 논의하겠답니다. 한도연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냥 울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점점 멀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세상이, 사람들이, 모든 것이 한도연에게서 등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저녁 무렵 한도연은 회사를 나섰습니다.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회장님, 강제 이장 시도가 사실입니까? 당시 보상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과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한도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경호원들이 길을 열어주었지만 기자들의 질문 공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플래시 세례가 한도연의 눈을 부시게 만들었습니다. 차에 올라탄 한도연은 기사에게 말했습니다. 묘지로 가주십시오. 예. 회장님, 지금요? 네, 지금요. 차는 다시 그 묘지로 향했습니다. 어둠이 내려앉은 묘지는 더욱 황량했습니다. 한도연은 차에서 내려 박준호의 무덤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비가 다시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한도연은 우산도 쓰지 않은 채 무덤 앞에 섰습니다. 빗물이 한도연의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박준호 씨, 미안합니다. 한도연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진흙탕 바닥에 무릎이 닿았습니다. 비싼 양복이 더러워졌지만 개의치 않았습니다. 당신을 제대로 대우하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당신의 가족을 외면해서 미안합니다. 10년 동안 제 슬픔에만 빠져서 당신의 슬픔을 보지 못했습니다. 한도연의 목소리는 비소리에 묻혔습니다. 하지만 한도연은 계속 말했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회사도 명예도 사람들의 신뢰도 모두 잃었습니다. 하지만 이제야 알았습니다. 제가 진짜 잃지 말았어야 할 것은 사람의 돌이었다는 것을요. 한도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빗물과 섞여 땅으로 스며들었습니다. 멀리서 누군가 한도연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민준이었습니다. 소녀는 우산을 쓰고 한도연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민준의 눈빛에는 더 이상 분노만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무언가 다른 감정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한도연은 그날 밤 묘지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비를 맞으며 밤새 그곳에 앉아 있었습니다. 세상은 한도연을 버렸지만 한도연은 이제 진실 앞에 서 있었습니다. 한도연은 묘지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새벽녘이 되어서야 비가 그쳤습니다. 온몸은 젖어 있었고 추위에 몸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한도연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박준호의 묘비 앞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묘지를 비췄습니다. 한도연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고 얼굴은 핏기 없이 창백했습니다. 회장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그저 지쳐 쓰러진 한 남자의 모습만 남아 있었습니다. 아저씨,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한도연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민준이었습니다. 소녀는 손에 따뜻한 캔커피를 들고 있었습니다. 이거라도 드세요. 감기 걸려요. 민준이 캔커피를 내밀었습니다. 한도연은 떨리는 손으로 받아들었습니다. 고맙구나. 한도연은 캔을 열어 한 모금 마셨습니다. 따뜻한 액체가 목을 타고 내려가며 몸을 데웠습니다. 민주는 한도연 옆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아저씨, 왜 여기서 밤을 새웠어요? 그냥 내 아버지께 할 말이 많아서. 한도연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습니다. 민주는 아버지의 묘비를 바라보았습니다. 아저씨는 좋은 사람 같아요. 나쁜 사람이었으면 여기서 밤을 새우지 않았을 거예요. 민준의 말에 한도연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민준아, 나는 좋은 사람이 아니야. 정말 나쁜 사람이었어.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묘지는 고요했습니다. 아침 새들의 지저귀만이 정막을 깼습니다. 저기요.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한도연과 민주는 동시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한 여자가 천천히 언덕을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자였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걸음걸이는 불안정했습니다. 마치 오랜 병치레를 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엄마. 민준이 일어나 달려갔습니다. 여자는 민준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민준아, 엄마가 늦어서 미안해. 몸이 안 좋아서. 여자는 기침을 했습니다. 한도연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여자가 한도연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회장님이시죠? 예, 저는 한도연입니다. 한도연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여자는 한도연을 오래도록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이선희입니다. 박준호의 아내였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정말 죄송합니다. 한도연은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선희는 남편의 무덤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무릎을 꿇고 묘비를 쓰다듬었습니다. 여보, 오늘은 특별한 손님이 오셨어요. 이선희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한도연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10년 동안 이 여자는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을까요? 이선희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한도연을 바라보았습니다. 회장님, 제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사실 그날 사고에 대해 회장님이 모르시는 것이 있습니다. 한도연의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이선희는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10년 전 그날 제 남편은 회장님의 아드님을 구하려다 돌아가셨습니다. 뭐라고요? 한도연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이선희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건물이 무너지기 시작했을 때 회장님 아드님께서 출구 쪽에 계셨대요. 그런데 철근이 떨어지려는 걸 제 남편이 보았답니다. 남편은 주저없이 달려가서 아드님을 밀쳐냈다고 합니다. 한도연은 숨이 막혔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그래서 회장님 아드님은 출구 가까이에서 발견되셨고 제 남편은 그 자리에서. 이선희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한도연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온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당시 현장에 있던 작업자들이 그 광경을 봤다고 합니다. 하지만 회사에서는 그 증언들을 무시했습니다. 사고를 빨리 수습하는 게 중요했으니까요. 한도연은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10년 전 회사 변호사들이 보고했던 내용이 떠올랐습니다. 회장님, 현장 작업자들이 이상한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무시하고 진행하겠습니다. 한도연은 그때 그 말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사고 수습이 급했으니까요. 회사를 지키는 게 우선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증언 속에 진실이 담겨 있었던 겁니다. 제 남편은 회장님, 아드님의 생명을 구한 은인이었습니다. 이선희의 말에 한도연은 울부짖었습니다.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회장의 체면도 자존심도 모두 내팽개쳤습니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겁니까? 한도연은 땅을 쳤습니다. 주먹으로 땅을 내리쳤습니다. 손에서 피가 났지만 아프지 않았습니다. 은인의 가족을 이렇게 대했습니다. 나는 사람도 아닙니다. 민주는 울고 있는 한도연을 지켜보았습니다. 소년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선희는 천천히 한도연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한도연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회장님, 이제라도 진실을 알게 되셨잖아요. 제 남편이 영웅이었다는 것을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한도연은 계속 사과했습니다. 이선희는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민주는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엄마, 우리 아빠가 정말 그 사람을 구했어요? 그래, 민준아. 내 아버지는 진짜 영웅이셨어. 민준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눈물 속에서도 빛나는 미소였습니다. 10년 동안 듣고 싶었던 말을 드디어 확인받은 것입니다. 한도연은 이선희와 민준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잘못했습니다. 사흘 후 한도연은 회사 본관 앞에 기자회견장을 마련했습니다. 수많은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습니다. 긴급 기자회견이라는 소식에 방송사들도 생중계 준비를 했습니다. 한도연은 단상 위로 올라갔습니다. 평소와 달리 화려한 양복이 아닌 검은색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수염이 자라 있었고 눈가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습니다. 사흘 동안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한 흔적이었습니다. 단상 앞에는 마이크가 놓여 있었습니다. 한도연은 천천히 그 앞에 섰습니다.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어 기자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선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10년 동안 묻혀있던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입니다. 한도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단호했습니다. 기자들은 숨을 죽이고 한도연의 말을 기다렸습니다. 10년 전 저희 회사가 진행하던 건설 현장에서 붕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 사고로 제 아들 한준호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제 아들만 죽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도연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그날 하청 노동자 박준호 씨도 함께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10년 동안 그 사실을 알면서도 외면했습니다. 제 슬픔에만 빠져서 다른 유족들의 고통을 보지 않았습니다. 기자들 사이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카메라 셔터 소리가 빨라졌습니다. 더 큰 잘못은 따로 있습니다. 당시 저희 회사는 사고 원인을 은폐했습니다. 안전관리 소홀이 근본 원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책임을 현장 관리자 개인에게만 돌렸습니다. 한도연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진실을 숨겼습니다. 박준호 씨는 제 아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스스로를 희생하셨습니다. 회견장이 술렁였습니다. 기자들이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한도연은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건물이 무너질 때 박준호 씨는 제 아들 위로 떨어지려던 철근을 보았습니다.
망설임 없이 달려가서 제 아들을 밀쳐냈습니다. 그 대신 박준호 씨가 철근에 맞았습니다. 한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현장 작업자들이 이 사실을 증언했습니다. 하지만 저희 회사는 그 증언들을 묵살했습니다. 사고를 빨리 덮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모든 것을 승인했습니다. 회견장은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한도연을 바라보았습니다. 박준호 씨의 유족들은 10년 동안 제대로 된 보상도 받지 못했습니다. 남편을, 아버지를 잃은 슬픔 속에서 가난하게 살아야 했습니다. 그 모든 책임은 저에게 있습니다. 한도연은 원고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기자들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저 한도연은 10년 동안 비겁한 인간이었습니다. 회사를 지키기 위해 진실을 외면했습니다. 돈과 권력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은인의 가족을 외면했습니다. 한도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제 저는 모든 것을 바로잡겠습니다. 박준호 씨를 영웅으로 인정하겠습니다. 유족들에게 합당한 보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모든 법적 책임을 지겠습니다. 바로 그때 회견장 뒤쪽 문이 열렸습니다. 이선희와 민준이 들어왔습니다. 기자들이 일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카메라들이 두 사람을 향했습니다. 한도연은 단상에서 내려왔습니다. 천천히 이선희와 민준에게 걸어갔습니다. 수많은 카메라가 한도연의 걸음을 따라갔습니다. 한도연은 두 사람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회견장이 다시 한번 술렁였습니다. 한 나라의 대기업 회장이 카메라 앞에서 무릎을 꿇는 모습을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박준호 씨의 부인께 그리고 아드님께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10년 동안 외면해서 죄송합니다. 은인의 가족을 이렇게 대해서 죄송합니다. 한도연은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이마가 바닥에 닿을 만큼 깊이 절했습니다. 회견장은 조용했습니다. 셔터 소리만이 공간을 채웠습니다. 민주는 한도연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소년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저씨, 고마워요. 한도연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민주는 울먹이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우리 아빠가 영웅이었다고 말해줘서 고마워요. 10년 동안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어요. 근데 아저씨가 온 세상에 말해줬어요. 민주는 한도연에게 다가가 두 팔을 벌렸습니다. 한도연은 민준을 꽉 안아주었습니다. 그리고 터져나오는 울음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한도연은 민준을 안은 채 울었습니다. 회장의 체면도 기자들의 시선도 모두 잊었습니다. 그저 은인의 아들 앞에서 한없이 작아진 한 인간으로 돌아갔습니다. 이선희도 두 사람을 안아주었습니다. 세 사람은 한참 동안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기자들은 침묵 속에서 그 장면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한도연은 천천히 민준을 놓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선희에게 말했습니다. 부인, 이제라도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겠습니다. 박준호 씨의 명예를 회복시키겠습니다. 이선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진실을 밝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제 남편은 영웅으로 기억될 수 있겠네요. 한도연은 다시 한번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의 기자회견은 전국으로 생중계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장면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기자회견 이후 석 달이 흘렀습니다. 계절은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한도연의 삶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회사 이사회는 한도연의 경영권을 박탈했습니다. 주주들은 등을 돌렸고
임원들은 하나둘씩 떠나갔습니다. 10년 전 사고에 대한 재조사가 시작되었고 한도연은 법정에 서야 했습니다. 하지만 한도연은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모든 조사에 성실히 응했고 숨기지 않았습니다. 회사 자산 중 상당 부분을 박준호의 유족들에게 보상금으로 지급했습니다. 또한 당시 사고로 피해를 입은 다른 노동자 가족들에게도 뒤늦게나마 합당한 보상을 했습니다. 사람들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어떤 이들은 한도연을 비난했습니다. 너무 늦은 사과라고 쇼에 불과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이들은 한도연의 용기를 인정했습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이 스스로 무릎 꿇고 사죄하는 모습이 진심으로 보였다고 말했습니다. 한도연은 그 모든 반응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뭐라 하든 한도연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새로운 묘비를 세우는 날이었습니다. 한도연은 이른 아침부터 묘지로 향했습니다. 예전처럼 기사가 운전하는 고급 승용차가 아니었습니다. 한도연이 직접 운전하는 중고 승용차였습니다. 묘지에 도착하자 이미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이선희와 민준, 그리고 몇몇 친지들이었습니다. 한도연은 차에서 내려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늦지 않았죠? 아니에요, 회장님. 막 도착하셨어요. 이선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석 달 사이 이선희의 얼굴에는 생기가 돌았습니다. 제대로 된 치료를 받으며 건강을 회복하고 있었습니다. 민준도 훨씬 밝아진 표정이었습니다. 민준아, 잘 지냈니? 네, 할아버지. 민준은 환하게 웃으며 한도연에게 달려왔습니다. 한도연은 민준을 꽉 안아주었습니다. 석 달 전만 해도 한도연을 경계하던 소년이었습니다. 이제는 할아버지라고 부르며 따르는 손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언덕 위에는 새로운 묘비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깨끗한 대리석으로 만들어진 묘비에는 두 개의 이름이 나란히 새겨져 있었습니다. 한준호, 박준호. 그 아래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두 사람 같은 날 하늘로. 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했고 한 사람은 그 희생 덕분에 조금 더 살 수 있었습니다. 이제 두 영혼은 함께 쉬고 있습니다. 한도연은 묘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손에 들고 온 꽃다발을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흰 국화였습니다. 민준도 한도연 옆에 무릎을 꿇고 꽃을 올렸습니다. 준호야, 아빠가 이제야 왔다. 그리고 내 은인분을 제대로 모셔왔어. 한도연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나뭇잎을 흔들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대답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박준호 씨, 감사합니다. 제 아들을 살리려 애쓰셨던 그 마음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한도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슬픔의 눈물은 아니었습니다.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민주는 묘비를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한도연에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우리 아빠랑 준호 형은 이제 친구겠죠? 한도연은 민준을 바라보았습니다. 소년의 맑은 눈동자에는 순수한 호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한도연은 민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당연하지. 이제야 둘이 같은 곳에서 웃고 있겠지. 한도연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었습니다. 따사로운 햇살이 묘지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한도연은 문득 10년 만에 처음으로 평화로움을 느꼈습니다. 준호야, 아빠는 이제 너를 놓아줄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원망스럽지 않아. 오히려 고마워. 내가 마지막까지 살려고 애썼다는 것을, 누군가 너를 위해 희생했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으니까. 이선희가 한도연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회장님,
제 남편도 기뻐하실 거예요. 자신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셨으니까요. 한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묘비 앞에 서서 묵념했습니다. 민준도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묵념이 끝나고 한도연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민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작고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민준아, 할아버지가 앞으로 너를 돌봐줄게. 학교도 보내주고 내가 하고 싶은 공부 다 할 수 있게 해줄게. 정말요? 그럼 할아버지가 약속한다. 민준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한도연도 따라 웃었습니다. 진심 어린 미소였습니다. 10년 만에 처음 짓는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한도연은 더 이상 대기업 회장이 아니었습니다. 권력도 명예도 모두 내려놓았습니다. 하지만 한도연은 잃은 게 아니라 얻었다고 느꼈습니다. 진실을 얻었고 용서를 얻었고 그리고 새로운 가족을 얻었습니다. 할아버지, 배고파요. 밥 먹으러 가요. 민준이 한도연의 손을 잡아당겼습니다. 한도연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가자. 오늘은 내가 먹고 싶은 거 다 먹자. 세 사람은 손을 잡고 언덕을 내려갔습니다. 뒤에 남겨진 묘비에는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두 개의 이름이 나란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한준호와 박준호. 죽음으로 연결된 두 사람은 이제 영원히 함께 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겨진 이들은 그 죽음의 의미를 되새기며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한도연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앞만 보고 걸어갈 때였습니다. 민준의 손을 꼭 잡고 이선희와 함께 새로운 내일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갔습니다.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다음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세요. 좋아요와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사연 일상이었습니다.